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현철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9주차, 10주차에는 최적화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걸 통해서 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까지 그런 기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이제 분류 예측 기법들 해서 뭐 로지스틱 회계 분석부터 시작해서 SV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류 예측 기법들을 살펴봤죠. 자, 이번 11주차의 주제는 가치 평가가 되겠습니다. 가치 평가. 가치 평가라 함은 우리가 1주차에 2주차 때 소개했던 것처럼 정성적인 대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일련의 기법들을 우리가 가치평가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기법 중에 분석적 계층 프로세스, 영어로 Analytic Hierarchy Process, 줄여서 AHP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AHP 기법이 가치평가 기법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평가의 첫 번째 기법으로 AHP 기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강의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AHP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AHP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 AHP에 들어가 있는 핵심 개념, 철학 이런 건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살펴보면서 AHP를 적용하는 그 각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HP를 적용하고 해석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관련된 소프트웨어로는 AHP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 소프트웨어는 요 위에 있는 엑스퍼트 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이 엑스퍼트 초이스는 그 자체대로 물론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대로 조금 불편함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실습에서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AHP 분석을 보다 편리하게 하시라고 지난번에 왜 우리 그 SVM 실습할 때 여러분 lib SVM을 보다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제가 스스로 만든 제가 자작한 VBA 프로그램을 공유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HP를 구현하는 VBA를 제가 만든 것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 그 프로그램의 활용법도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AHP를 개발한 이따 소개할 토마스 사티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던 ANP라고 하는 AHP의 확장된 모델도 있어요. 이 ANP는 안타깝게도 AHP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뭐 가끔 간간히 쓰이기도 하는데 이 ANP는 왜 출현하게 됐고 어떤 원리이고 뭐 왜 뛰어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HP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HP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줄임말이고요. 이 AHP는 토마스 엘 사티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님이 1976년에 처음 제안을 하셨습니다. 토마스 사티 교수님은 2017년에 이제 영면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고인이 되셨어요. 고 토마스 사티 교수님이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논문이나 책을 보면 토마스 사티 교수님을 인용할 때 여기 이름 보시면 SAATY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SATTY라고 오타죠, 오타. 잘못 표현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보다 SAATY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요게 맞습니다. 이분의 그 성은 SAATY가 맞아요. 사티인 겁니다. 사티. 혹시 뭐 여러분 리포트 쓰시거나 논문 쓰실 때 이 AHP를 쓰실 일이 있어서 토마스 사티 교수님을 인용할 일이 생긴다면 요 이름 쓰실 때, 성 쓰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AATY예요. 이 토마스 사티 교수님이 제안한 AHP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화시킴으로써 정성적인 자료도 포함하고 정량적인 자료도 동시에 같이 비율 척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성적인 대상에 대해서 비율 척도화된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AHP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면 이 대목에서 제가 아무 학생을 한 명 지목을 할 겁니다. 지목을 해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암기 학생, 예를 들면 뭐 김국민 학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김국민 학생,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자, 여기는 사랑과 우정의 중요도를 물어봤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살짝 바꾸겠습니다. 돈과 건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돈과 건강. 자, 아무기 학생, 저 김국민 학생, 당신은 인생에 있어서 돈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근데 보통 이런 식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보통 어떻게 설문을 받죠? 여러분 설문지 같은 거 많이 답변해 봤죠? 어떻게 물어봐요? 어떤 개념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선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전혀 중요하지 않음. 2번 뭐 조금 중요함. 1번 1번 전혀 중요하지 않음. 2번 조금 중요함. 3번 중요함. 그 다음에 뭐 4번 조금 많이 중요함, 뭐 5번 매우 많이 중요함,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전혀 중요하지 않음부터 매우 중요함 사이를 5점 또는 7점, 5등분 또는 7등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문 많이 하죠. 이런 어떤 척도의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5점 리커트 척도 혹은 7점 리커트 척도라고 불러요. 보통은 이렇게 어떤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나 물어보고 5점 척도 또는 7점 척도로 측정을 하죠. 자, 김국민 학생에게도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당신 인생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뭐 5점 척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점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김국민 학생은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5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5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서 물어봐요. 자, 김국민 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건강은 몇 점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건강은 몇 점 중요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김국민 씨가 막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내린 끝에 나오는 답은 대부분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5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은 이거예요. 자, 방금 김국민 씨는 본인 인생에 있어서 돈도 5점 중요하다고 했고 건강도 5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국민 씨 인생에서 돈과 건강은 똑같이 중요합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중요해요? 어느 게 한쪽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돈과 건강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매 학기 수업을 하면서 똑같이 물어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기서 진술이 바뀝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건강은 좋은 의사 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까는 5점 5점 줬지만 사실은 저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아까는 5점 5점 줬지만 사실은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건강해야지 쓸 수 있지. 저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아주 복잡다단하게 어떤 개념의 상대적인 어떤 중요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미세한 차이지만 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문화된 직관, 지식 이런 것들을 추출해낼 때 전통적인 방식은 각각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리커트 척도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두 개념 간의 미묘한 차이가 뽑혀요, 안 뽑혀요? 아까 5점 주고 5점 주고 돈도 5점 중요하고 건강도 5점 중요하고 한 것처럼 따로따로 리커트 척도로 물어보면 그 작은 미세한 차이가 뽑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처음부터 당신은 인생에 있어서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아까처럼, 아까의 예시처럼, 전 생각해봤는데 건강이 돈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건강이 돈보다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돈이 건강보다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건강보다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둘은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똑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미묘한 차이까지 질문 하나로 다 반영할 수가 있을 거다 라는 거를 토마스 사티가 착안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토마스 사티가 제안한 방법은 어떤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해야 되는, 산출해야 되는 뭐 대상들이 있을 때 이 대상들을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 소위 얘기하는 쌍대 비교로 질문을 하자. 쌍대 비교, 쌍대 페어와이즈하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서로 페어를 짜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돈, 건강 뭐 두 개밖에 없었지만 돈, 건강에 명예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명예. 인생에 있어서 명예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세 개가 되면 이 세 개를 이렇게 페어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겠어요? 일단 돈과 건강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돈과 명예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물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건강과 명예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이 되면 그것들로 파생할 수 있는 모든 페어로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페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물어봐요. 다.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물어봐서 답을 하면 그 답한 설문의 결과, 쌍대 비교의 답한 설문의 결과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이거를 변환해서 당신이 서로 상대 비교한 결과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당신 인생에 있어서는 건강이 50점 중요하고 50점, 그 다음에 명예가 30점 중요하고 돈이 20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거를 점수로, 지금은 뭐 제가 계산하기 편하려고 50, 30, 20을 했지만 그렇지 않죠. 원래는 52점, 28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어떤 합이 100점이 되는 그런 값으로 구체적인 점수로 산출이 되게끔 하는 기법이 AHP라고 하는 기법이죠. 이 AHP 기법을 처음 제안한 이 토마스 사티 교수님은 경영대학 교수님이시지만 학부는 수학을 전공하신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수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리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이분이 이렇게 경영의 의사결정 문제들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한 뭐 돈의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 이런 것처럼, 혹은 뭐 여기 예시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중요성, 우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그 사랑은 70점, 우정은 30점 이렇게 산출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게 됐고, 쌍대 비교가 사람의 어떤 직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보다 잘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구나를 아셨고, 그거를 이제 수리적으로 변환해서 점수화시키는 AHP 알고리즘을 이분이 이제 1976년에 제안을 하시게 된 거죠. 나이랑 이렇게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분이 76년이면 50세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교수로서 다 자리 잡고 이제 뭐 한참 활동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황혼기에 접어드시는 시점쯤에 요 이제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셨죠. 근데 이제 76년에 처음 AHP를 제안했을 당시에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공격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AHP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논문들도 막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티 교수님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능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80년에도 논문을 내고 82년에도 논문을 내고 이런 식으로 80년대 초반에는 AHP를 비판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논문으로 대응을 합니다. 요거는 요렇게 보완하면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해결하면 되고, 요거는 뭐 이래서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다 증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이 딱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AHP를 학술적이나 이론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예, 완전히 검증된 방법이 된 거죠. 그 이후부터 사티 교수님은 이 AHP라는 방법, 본인이 개발한 AHP라는 방법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엑스폴 초이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엑스폴 초이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HP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이름이 엑스폴 초이스였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이 회사에서 개발했죠. 이 회사에서 개발했고 사티 교수님이 그 이후에는 본인이 개발한 AHP를 가지고 수많은 기관들, 그 다음에 기업들, 특히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국방부라든가 미국의 정부 기관들 이런 데들에 AHP를 이용한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국내에서도 AHP는 굉장히 많이 써요. 예.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경영학과에서 AHP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 이 대학의 행정정책학부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학생들이 AHP 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공기관들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익적인 효과를 측정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각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 같은 것 중에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GTX라고 하는 수도권을 관통하는 급행 열차를 짓는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SOC 사업이죠. 근데 그 사업을 개시하려면 뭘 통과해야 된다 그래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기사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줄임말로 예타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SOC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좌절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예타가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운데 이 예타는 크게 보면 이 SOC 사업을 했을 때 재정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이 재무적인 관점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차원이 있지만 또 그 밖에 이게 이제 공공을 위한 정책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인근의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예, 아니면 그 인근의 뭐 교통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 등등등등 그 어떤 딱 잡히지 않는 정성적인 효과들도 함께 예타에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비용 편익 비율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정책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재무적인 효과가 이게 굉장히 크다 이러면 따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런 비재무적 효과를 측정할 때 보고서 보시면 100% AHP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AHP는 그런 공공 의사결정 같은 데도 많이 쓰기 때문에 비단 경영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우리 AHP의 적용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리더를 선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리더의 후보로 톰이 있고 닉이 있고 해리가 있고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이 리더를 어떻게 뽑아야 잘 뽑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막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이제 추저 리더를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달성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탐과 딕과 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AHP로 분석을 하려고 한다면 제일 처음 1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의사 결정을 위한 계층 설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즉 아까 의사 결정의 목표는 셀렉터 리더잖아요. 그죠? 리더를 선택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리더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자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이제 평가 기준이죠. 영어로 크라이테리어라고 해요. 이 크라이테리어들을 적절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AHP의 가운데가 하이어라키잖아요. 네.
이게 왜 하이어라키가 된 거냐면 평가 기준을 설계할 때 이 평가 기준을 계층적인 관계가 되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AHP 가운데가 H 하이어라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기준을 1단계, 그 다음에 그 1단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이 2단계, 그 다음에 또 그 2단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또 있다면 3단계, 이런 식으로 펼쳐져야 되는 건데, 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아까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크라이테리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층만 크라이테리어가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C1, C2, C3가 있는데 이 C1은 다시 C11과 C12로 쪼개지고, C2는 다시 C21, C22, C23 이렇게 또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면 크라이테리어를 두 계층의 이렇게 계층형 구조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3레벨, 4레벨, 이게 4레벨이 정답도 아니에요. 뭐 5레벨, 6레벨, 어쨌거나 계층의 구조만 된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이 대안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대안별로, 여기 A는 얼터너티브예요. 대안들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모든 계층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독립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미시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미시. 여러분, 미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미시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줄임말이에요. 네. 먼저 mutually exclusive 하다는 게 뭐냐? 여기서 얘기한 독립이에요.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창업의 성공 요인은 일단 창업자가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이 뛰어나야 되고, 창업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창업자, 창업 아이템, 창업 자금은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서로 겹치는 게 없는 독립이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창업자, 창업 아이템, 창업 자금은 교집합이 없죠. 다 다른 개념들이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연관성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창업 성공 요인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합쳤을 때 통합되어야, 그러니까 다 포괄하는, 통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된다는 게 뒤에 나와 있는 collectively exhaustive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세 개 합치고 났더니 그런데 창업 성공 요인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도 채워 넣었어야 되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mutually exclusive하고 collectively exhaustive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예처럼 만약에 골을 C1, C2, C3로 나눴다면 이 세 개의 기준만 고려하면 이 골을 찾는데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거고, 이 C1, C2, C3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mutually exclusive 해야 된다는 거죠. 독립이고 합치면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C1을 C11과 C12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은 서로 독립이어야 하지만 이 두 개를 합치면 C1이 완벽하게 구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C2를 C21, 22, 23 나누는 거 좋은데, 이렇게 나눌 때 주의할 점은 이 세 개가 서로 독립이어야 되고, 요 세 개를 합치면 완벽하게 C2가 재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AHP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AHP를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계층 설계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계층 설계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미시하게 나눠야 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AHP가 과거에는 학술 논문의 방법론으로 많이 쓰였지만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주로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뭐 여전히 많이 쓰이지만 박사학위 논문에서 AHP를 쓰게 되면 디펜스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뭘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냐면, 당신이 설계한 계층이 정말 미시합니까? 이거 미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걸로 공격을 당했을 때 디펜스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계층의 구조들이 정말 미시하냐 아니냐를 뭐 통계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오롯이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상식에 의해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요게 미스하다는 게. 그런데 생각보다 미시하게 기준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여기 앞에 예시 보시면 지금 이 예시에서는 그래서 리더를 뽑기 위한 기준 네 가지로 뭘 뽑았냐면 age, 예, 나이, 그 다음에 experience, 연륜, 그 다음에 education, 교육 수준, 마지막 네 번째 카리스마, 예, 네 가지를 골랐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네 가지만 고려하면 리더를 뽑는데 충분하겠어요? 자, 일단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합니까? 이 네 가지가?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어디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에이지와 익스피리언스 사이에. 예.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리더들은 경험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물론 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경험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경향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였겠죠. 예. 그래서 얘네 둘은 사실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관점에서 보면 살짝 까리까리해요. 그죠? 그리고 컬렉티블리 익저스티브 합니까? 이것만 합치면 리더가 다 완성되나요? 예. 요새 리더가 되려면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고. 예, 필요에 따라서는 뭐 외모적인 매력도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지금. 누가 만약에 또 그걸 지적한다면 컬렉티블리 익저스티브한 거에서 예,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어려워요. 크라이테리어를 미세하게 설계하는 게 어렵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허들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극복이 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예, 반드시 미스하게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저희가 크라이테리어를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이제 예시로만 설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골이 제일 위에 있고, 그죠? 그 골을 평가하기 위한 크라이테리어들이 이렇게 쭉 하위 계층을 구성하고 맨 바닥에 이렇게 대안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나 의사결정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항목별로 계층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예시로 KETI라고 하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AHP를 적용한 사례를 예시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여기서는 향후 미래에 어떤 전자부품에 우리가 뭐 R&D를 집중해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강화되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계층이 크라이테리아가 아니라 전자부품의 구조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품에다가 투자를 해야 유리하냐, 뭐 이걸 이제 물어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계층이 반드시 의사결정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어떤 프로덕트의 어떤 그 구조도, 체계도 이런 것이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층 설계에 대한 거를 1단계로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층이 설계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준별 중요도를 산출해야 되는데 각 기준별 중요도는 어떻게 한다? 쌍대 비교를 한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따로따로 리커트 척도를 물어보면 다 중요하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AHP에서는 그게 아니라 두 개의 개념을 서로 가져와서 이렇게 쌍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쌍대 비교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서 그 매트릭스에 지향하는 방향을 뽑아요. 자, 이거 이제 복잡해서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고유 벡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유 벡터는 어떤 그 쌍대 비교에서 이루어진 평가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이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건지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방향 벡터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그거의 개념을 활용해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본 여기서 이제 크라이테리아의 중요도를 뽑으려면 자, 리더를 굉장히 많이 뽑아본 그래서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가 혹은 뭐 대학의 뭐 조직과 리더십을 담당해서 오랫동안 연구나 교육을 해온 교수
뭐 아니면은 관련된 연구소에 경력 오래된 연구원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을 돌려요. 예,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나이와 경력 중에 어느 게 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나이와 교육 중에 어느 게 더 얼마만큼 더 중요합니까? 나이와 카리스마, 어, 경험과 교육, 경험과 카리스마, 교육과 카리스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를 다 뽑아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죠. 만약에 n개의 기준이 있다면 n개의 크라이테리아가 있다면 쌍대 비교의 개수는 n 컨비네이션 2개가 되는 겁니다. n 컨비네이션 2개. 자, 그래서 이거는 4개가 있으니까 4 컨비네이션 2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4 컨비네이션 2는 어떻게 계산해요?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6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지와 익스피리언스 하나, 에이지와 에듀케이션 둘, 에이지와 카리스마 셋, 익스피리언스와 에듀케이션 넷, 익스피리언스와 카리스마 다섯, 에듀케이션과 카리스마 여섯 해서 총 6번의 쌍대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나는 뭐 나이가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에듀케이션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막 점을 찍으면 그거를 이제 매트릭스화해서 거기로부터 아이겐 벡터를 뽑아내요. 그러면 그 아이겐 벡터를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합이 1이 되게 그 크기를 변수를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요렇게 이제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전문가들의 어떤 직관을 통해서 추정을 해봤더니 나이의 중요도는 0.3, 예, 익스피리언스의 중요도는 0.4, 에듀케이션은 0.1, 카리스마는 0.2. 그래서 합이 1이 되게. 그래서 이제 그 AHP는 이렇게 하위로 이렇게 하이라키를 내리면 그 합이 1이 되게끔 이렇게 비율을 배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나왔죠. 자, 그렇게 해서 2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요 2단계에서 도출된 가중치를 가지고 대안을 평가하고 대안별 최종 점수를 산출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위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안별 가중치가 산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 자,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이의 관점에서 볼 때 귀하께서는 탐이 나은 것 같아요? 딕이 나은 것 같아요? 탐과 딕 중에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비교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탐과 해리 중에는 누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나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딕과 해리 중에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탐의 점수, 딕의 점수, 해리의 점수가 나오겠죠. 합이 뭐가 되게? 1이 되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피리언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볼 때 탐과 딕 중에는 누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탐과 해리 중에 누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딕과 해리 중에 누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의 탐 점수, 딕 점수, 해리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쌍대 비교해서 탐 점수, 딕 점수, 해리 점수 뽑고요. 카리스마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어봐서 탐 점수, 딕 점수, 해리 점수를 뽑아요. 그러면 탐의 최종 점수는 뭐냐? 탐이 획득한 에이지 점수 곱하기 에이지의 가중치인 0.3 더하기 탐이 획득한 익스피리언스 점수에 곱하기 익스피리언스에 배정된 중요도 0.4. 그 다음에 탐이 획득한 에듀케이션 점수 곱하기 에듀케이션에 할당된 중요도 0.1 예, 더하기 카리스마에 배정된 가중치 곱하기 탐이 획득한 카리스마 점수.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탐의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최종 점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0.325가 나온 거예요. 딕에 대해서도 똑같이 에이지, 익스피리언스, 에듀케이션, 카리스마로 얻은 점수에 각 가중치를 곱해서 최종 점수 뺐더니 0.450, 해리는 0.225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점수가 높아요? 딕이 가장 점수가 높죠. 이 점수는 에이지, 익스피리언스, 에듀케이션, 카리스마를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산출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점수상으로 봤을 때 누가 리더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 전문가들은 뽑아준 거예요. 딕이 가장 훌륭하다, 가장 좋은 대안이다 라고 뽑아준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AHP가 대안별 최종 점수를 산출할 수 있고 이렇게 점수로 산출을 하면 뭐가 좋으냐?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딕이 톰보다 몇 점 뛰어납니까? 예. 그러면 이제 0.450에서 0.325를 뺀 거만큼 뛰어나네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해리는 딕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예,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면
헬이 얘는 D가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수준이. 이런 식으로까지 정량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AHP는. 그러고 나서 결과가 모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을 해야 돼요. 자,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는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그 각 전문가들로부터 몇 점 중요하다, 몇 점 중요하다, 몇 점 중요하다 이렇게 받을 텐데 그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비교하기 때문인데,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예 들었던 뭐 아니 예로 하는 것보다 이게 편하겠네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뭐 크라이테리아가 돼도 되고 얼터너티브가 돼도 돼요. 자, A라는 뭐 기준, B라는 기준, C라는 기준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 A와 B 중에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생각에는 A보다는 B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막 물어보다 보면 B하고 C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B하고 C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B보다 C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모두 물어보겠어요, 이따가. A하고 C 중에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앞에서 A보다는 B가 중요하다고 했고 B보다는 C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A하고 C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지 이 사람은 일관적인 사람인가요? 당연히 A보다 C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일관성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도 일관성이 있긴 한데 아주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A보다 B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 중요한 B보다도 C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A보다도 중요한 B보다 C가 더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 있는 대답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A하고 C? C가 A보다 훨씬 중요하지. 왜냐면 A보단 B가 중요한데 그 B보다도 C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A와 C와 비교할 때는 C가 훨씬 더 중요하지라고 대답해야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건데 실제로 전문가들한테라도 물어보게 되면 A하고 C? C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이거는 양반이죠. A하고 C?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더 심각한 사람 어떤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A하고 C? A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문 그 사람이 응답한 설문은 믿을 수 있는 설문이에요? 믿을 수 없는 설문이에요? 네,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 가는 설문이 되죠. 네, 그래서 AHP에서는 뭘 측정해야 되냐면 일관성 비율이라는 거를 측정을 해서 이 설문 응답자를 내가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일관성 비율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AHP 설문을 직접 해보시면 아실 텐데 A, B, C 세 개만 있다. 그러면 사람이 어쨌거나 자기 의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세 개밖에 없을 때는 그래 A보다 B가 중요해, B보다 C가 중요해. A보다는 당연히 C가 중요하겠지라고 하는 큰 틀을 본인도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교 대상이 8개다 혹은 7개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그 미묘한 비교에서는 일관성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도 헷갈리는 거죠. 내가 아까 이랬나 저랬나? 사람이 원래 좀 그래요. 똑같은 질문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의 개수가 많아지면 사람은 일관성이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일관성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시면 컨시스턴시 레이쇼가 일관성 비율인데 컨시스턴시 인덱스를 랜덤 인덱스로 나눠주게 돼 있죠. 이 랜덤 인덱스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걸 보정하기 위함이에요. 비교 대상의 개수가 많아지면 사람은 누구나 헷갈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많을 때는 비록 다소 비일관성 있게 나왔더라도 그거를 조금 보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오게 된 게 랜덤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 컨시스턴시 레이쇼가 작으면 작을수록 일관성 있는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건데 랜덤 인덱스가 분모잖아요. 예, 요게 비교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랜덤 인덱스는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상수예요, 상수. 예, 랜덤 인덱스 상수고 그 n이 커질수록 비교 대상이 많아질수록 랜덤 인덱스는 커지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랜덤 인덱스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컨시스턴시 레이쇼가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 대상이 많아졌을 때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보정하게 되어 있어요. 토마스 사티가 얘기한 일관성 비율의 기준은 0.1이에요. 0.1. 그러니까 일관성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0.1보다 작더라. 그러면 이제 그 설문을 믿고 써도 돼요. 예, 그런데 실제 이거를 0.1로 적용을 해보시면 이 0.1을 통과하게끔 설문 응답을 해주는 전문가나 응답자가 별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0.2까지도 0.2까지도 그냥 뭐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뭐 반드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뭐 0.25나 0.3을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런 설문을 받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HP 설문은 보통은 그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를 뽑는 설문이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인사조직 분야의 뭐 전문가인 뭐 그런 그쪽을 오래 연구한 교수라든가 아니면은 대기업의 인사 업무를 뭐 30년째 하고 있는 인사팀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쭉 설문을 받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경향은 비슷할 수 있지만 조그맣든 뭐 크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에이지가 0.3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지가 0.2 중요하다고 하고 막 이게 서로 다르게 응답을 할 거란 말이죠. 서로 다른 결과값들이 나오겠죠. 그 결과값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평균을 낼 때 제일 쉬운 평균은 뭐예요? 어차피 합이 1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다 더해서 n분의 1 해버리면은 평균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산술 평균을 우리가 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토마스 사티 교수가 초반에 학술적으로 이 AHP를 공격을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공격 당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산술 평균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평균을 냈을 때 최종 종합된 그 중요도의 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학자들이 찾아서 공격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한 사티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한 논문이 있어요. 예. 뭐라 그랬냐면 산술 평균 쓰지 말고 기하 평균을 쓰면 안전해라고 했어요. 기하 평균. 기하 평균은 뭐냐면 각 사람들이 이제 가중치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중치들을 다 곱해요. 다 곱한 다음에 n분의 1승을 하는 겁니다. n분의 1승. 그러면 이제 기하 평균이 나오는데 기하 평균을 취했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기하 평균한 값들을 다 더했을 때 합이 1이 안 나와요. 예,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안 나와요. 대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기하 평균을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보정을 해야 돼요.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AHP는 무조건 모든 가중치들의 합이 1이 되게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상대적 중요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하 평균을 쓰되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는 기하 평균을 쓰되 이것을 다시 합이 1이 되게끔 재조정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AHP의 적용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AHP를 적용을 할 때 유의할 사항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여러 응답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종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면 그걸 이제 종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AHP 설문을 받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비율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관성 있게 대답했다는 거죠. 근데 일관성 있게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제일 중요하다고 답변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또 일관성 있게 카리스마는 전혀 필요 없고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요. 그러면 각각의 응답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거죠. 자기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종합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카리스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같이 평균 내보면 그냥 n분의 1 돼가지고 별반 차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밖에 안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는 바람직한 AHP 적용 방법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정말 그 전문가들의 어떤 직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잘 끄잡아내려면 이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틀 안에 박혀서 이 AHP 설문을 응답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이 소통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한 자리에 모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예, 그래서 실제 AHP 설문은 전문가들을 뭐 어느 한 자리로 모이게 해요. 예, 모이게 하고 설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문 결과 나왔을 때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교류하게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중요하다는 학자는 왜 카리스마가 중요하다고 자기가 생각했는지를 익스피리언스 중요하다는 사람한테 설명하게 하고요.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에게는 왜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또 카리스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설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각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게 그렇게 해야 비로소 뭐 그때도 이제 뭐 본인의 확신에 차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응답자들이 충분한 컨센서스를 이루게 한 상태에서 응답을 해야 진짜 진리에 가까운 AHP 가중치를 얻을 수가 있더라. 그게 이제 주의할 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AHP를 연구나 아니면 실무 목적으로 쓸 때 무책임하게 설문서 하나 휙 던져놓고 야 알아서 답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예,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취지와 배경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서로 컨센서스도 이루게끔 그 구조를 만들어서 AHP를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어라키를 구성하는 항목이 미시하게 구성되는 게 중요한데 요거 되게 어렵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검증할 방법 없어요. 예, 통계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방법 없어요. 애초에 설계를 잘해야 되고 이거는 오롯이 논리로서만 디펜스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부분을 확신할 수가 없다면 나중에 다음에 소개하게 드릴 ANP를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거를 확신할 수 없다면 ANP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자들의 중심화 경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나라나 사회의 문화와도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는 속담도 있잖아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속담. 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끝에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다. 예, 가운데 어딘가에 눈에 잘 뭐 보일둥말둥하는 묻어가야 안전하다. 예, 괜히 끝에 섰다가 뭐 분대장 맞거나 이러면 완전 고생하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AHP에서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를 설문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나는 A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혹은 나는 B가 극단적으로 A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응답을 해줘야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적절하게 A가 중요한지 B가 중요한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극단적인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를 받아보면 A와 B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요건 A가 조금 더 중요. 요거는 B가 조금 더 중요. 이렇게 요 중심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고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소폭으로만 이게 이제 변동이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AHP 국내 전문가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소폭으로만 요게 조금 중요, 요게 조금 중요, 요게 조금 중요 이렇게 응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답변한 각각의 최대치를 이렇게 확장시켜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부러 변환을 통해서 늘리는 거죠. 늘려서
강제로 후처리를 해서 자료를 분석하는데 그러면 결과가 더 잘 나온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응답자들의 중심화 경향을 해결하는 것도 뭐 팁으로 하나 생각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AHP의 장단점을 요약을 해보면 굉장히 이 AHP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설문에 기반한 연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뭐 모수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하려면은 최소 정규 분포 가정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30건 이상 최소죠. 최소 30건 이상. 그래서 설문을 받아서 연구를 할 때는 뭐 그래도 100명 이상한테는 설문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AHP는 그렇지 않아요. 예, AHP는 토마스 사티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관성 비율 기준이 충족된 유효 설문 기준으로 5건 이상만 있으면 충분히 합의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은 수의 설문으로도 뭐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논문 쓸 때 되게 좋죠. 예. 실제로 여러분 국회 도서관에 가서 그 학위 논문 검색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가서 AHP 치고선 엔터 쳐보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만 건의 논문, 학위 논문들이 검색됩니다. AHP로 졸업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데 AHP로 졸업하면 어떤 점이 장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문을 10건 이렇게만 받아도 돼요. 뭐 수백 건씩 설문을 모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점은 있죠. 하지만 단점이 많아요. 산출된 결과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고 미스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하이어라키를 설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이게 학술적으로 디펜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HP의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느덧 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AHP를 이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AHP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도 소개해야 되고 AHP를 분석하는 데 적용되는 설문서의 모양도 봐야 되고 관련된 응용 사례들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AHP의 후속 모델이라고 하는 ANP에 대한 소개 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1강에서 다 담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침 DEA에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요 못다한 뒷부분은 DEA 영상에 같이 합쳐서 앞부분에 소개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